70세 할머니가 30년간 속았습니다.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된 거죠. 더 가슴 아픈 건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시작된 치열한 쟁탈전입니다. 50억 원의 재산을 두고 벌이는 두 여인의 대결. 치매에 걸린 남편을 서로 떠넘기려는 냉혹한 현실. 그리고 법정에서 벌어진 여러 번의 놀라운 반전들. 70세 할머니가 내린 마지막 결정은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야기의 주인공을 김순자 씨라고 하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살고 있는 올해 70세, 결혼 40년 차의 주부였죠. 순자 씨는 1955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났습니다. 6남매 중 셋째로 태어나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자랐어요. 아버지는 농업에 종사했고 어머니는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했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순자 씨는 서울로 올라와 봉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때가 1973년 우리나라가 급속히 산업화되던 시절이었어요. 하루 12시간씩 재봉틀 앞에 앉아 일하며 고향의 가족들에게 돈을 보냈죠. 29살이 되던 1984년 순자 씨는 지금의 남편 이철수 씨를 만났습니다. 철수 씨는 당시 32살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성실한 남자였어요. 키 175cm의 건장한 체격에 성실한 성격이었죠. 두 사람의 만남은 순자 씨의 친언니 소개였습니다. 순자야, 좋은 사람 있어. 나이는 좀 많지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언니의 말에 반신반의했던 순자 씨였지만 첫 만남에서 철수 씨의 진실한 모습에 마음을 열었어요. 철수 씨는 첫 만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돈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평생 한 여자만 사랑하며 살 자신은 있습니다. 그 말에 순자 씨는 감동했죠. 봉제 공장에서 만난 남자들 중에는 진심보다는 외모만 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철수 씨는 달랐어요. 6개월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1985년 봄에 결혼했습니다. 성대한 결혼식은 못 올렸지만 두 사람만의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신혼집은 성남시의 작은 원룸이었죠. 결혼 초기의 순자 씨와 철수 씨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철수 씨가 현장으로 나가기 전 순자 씨가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주었어요. 저녁이면 철수 씨가 돌아와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죠. 오늘은 아파트 기초 공사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길 거야. 철수 씨는 건설업의 전망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어요. 순자 씨도 봉제 공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부업을 했습니다. 다른 봉제 업체에서 옷감을 가져와 집에서 미싱 작업을 하는 거였어요. 둘이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 돈을 모았죠. 결혼 3년 차, 철수 씨는 야간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건축가를 전공하며 낮에는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어요. 순자 씨는 그런 남편을 온 마음으로 응원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몸이 상하면 어떡해. 하지만 철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고생해야 나중에 우리가 편해져. 4년 만에 철수 씨는 건축가를 졸업했고 건축기사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작은 건설회사에 기술자로 취직했어요. 월급도 이전보다 2배 가까이 올랐죠. 순자 씨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남편 정말 대단해.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 처음 봐. 결혼 7년 차인 1992년 철수 씨는 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료 몇 명과 함께 작은 건설회사를 차린 거예요. 대한건설이라는 이름으로 직원 15명의 소규모 회사였죠. 순자 씨는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여보, 당신 괜찮겠어요? 하지만 철수 씨는 자신했습니다. 내가 15년간 현장에서 배운 게 있어. 반드시 성공할 거야. 실제로 대한건설은 순조롭게 성장했습니다. 철수 씨의 뛰어난 기술력과 성실함으로 점점 큰 공사를 맡게 되었어요. 아파트 건설, 상가 건설, 심지어 학교 건설까지. 사업이 잘 되면서 순자 씨와 철수 씨의 생활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원룸에서 시작해서 투룸, 그 다음에는 성남의 24평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순자 씨는 더 이상 부업을 할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이때부터 철수 씨는 집에 없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관리 때문에 늦어질 것 같아. 내일 새벽 일찍 현장에 나가야 해서. 처음에 순자 씨는 이해했어요. 사업 초기에는 사장이 직접 뛰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이상했습니다. 주말에도 나가는 일이 많아졌고, 때로는 밤늦게 들어와서 술 냄새를 풍기기도 했어요. 여보, 요즘 너무 늦게 들어와. 몸 상할까봐 걱정돼. 순자 씨가 걱정하며 말하면 철수 씨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죠. 조금만 더 참아줘. 사업이 안정되면 좋아질 거야. 결혼 10년이 지나면서 철수 씨의 회사는 중견 건설업체로 성장했습니다. 직원도 50명이 넘었고 연매출도 수십억 원에 달했어요. 순자 씨와 철수 씨는 분당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죠. 이때부터 철수 씨는 한 달에 일주일 정도는 지방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부산에 현장이 있어서 3박 4일 다녀올게. 대구 현장 점검하러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 순자 씨는 남편을 믿었어요. 건설업은 전국 각지에 현장이 있으니까 출장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출장 갈 때 들고 가는 가방이 너무 컸어요. 마치 이사 가는 것처럼. 그리고 출장에서 돌아오면 항상 기분이 좋아 보였죠. 하지만 그때의 순자 씨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친구들이 가끔 이상하다고 했어요. 순자야, 내 남편 너무 자주 출장 가는 거 아니야? 한 달에 일주일씩 없으면 좀 이상하지 않아? 하지만 순자 씨는 남편을 변호했습니다. 건설업이 원래 그래. 현장이 전국에 흩어져 있으니까. 우리 남편은 일에 미친 사람이야. 가정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 결혼 15년 차인 2000년 순자 씨와 철수 씨는 용인에 단독주택을 마련했습니다. 300평 대지에 50평 주택이었죠. 순자 씨는 정말 행복했어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될 줄 몰랐어. 철수 씨도 흐뭇해했습니다. 다 당신이 내조를 잘해준 덕분이야. 하지만 집이 커지면서 철수 씨의 출장은 더 잦아졌어요. 이제는 한 달에 10일 정도는 집에 없었죠. 넓은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 순자 씨는 가끔 외로웠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남편이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20년이 지나고 25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습니다. 철수 씨의 사업은 계속 번창했고
순자 씨는 전업주부로서 집안을 완벽하게 관리했어요.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순자야, 너 정말 복 받았다. 남편도 성실하고 돈도 잘 벌고. 순자 씨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끔은 이상했습니다. 철수 씨가 휴대폰을 받지 않는 시간이 많았어요. 현장에서 소음이 심해서 못 들었어. 회의 중이어서 진동으로 해놨는데 못 들었나 봐. 그런 변명들을 순자 씨는 그대로 믿었죠. 2020년 코로나19가 전국을 강타했을 때도 철수 씨의 출장은 계속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은 멈출 수가 없어.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열심히 해야 해. 순자 씨는 마스크를 챙겨주며 걱정했어요. 여보, 요즘 세상이 어수선하니까 조심해. 그런데 이때부터 철수 씨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고 가끔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아졌어요. 여보, 무슨 걱정 있어? 순자 씨가 물어보면 아니야, 그냥 사업 때문에 좀 복잡해. 2022년부터는 더 심해졌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방금 한 이야기를 또 하는 일이 생겼어요. 가끔은 집안에서 길을 헤매는 모습도 보였죠. 순자 씨는 걱정되어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여보, 건강검진 한번 받아볼까? 하지만 철수 씨는 거부했습니다. 나는 멀쩡해. 그냥 일이 많아서 그래. 그러다가 지난해 3월 드디어 그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철수 씨가 현장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이 왔어요. 순자 씨는 급히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철수 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죠. 일단 뇌경색 증상은 아닙니다. 다만 치매 초기 증상으로 보이는 혼란 상태가 심화되면서 실신한 것 같아요. 치매? 순자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치매라니. 의사 선생님, 치매가 확실한 건가요?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초기 치매 증상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혈관성 치매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철수 씨는 3일간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동안 각종 검사를 받았죠. MRI, CT, 혈액 검사, 인지능력 검사.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순자 씨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혈관성 치매 2단계 진단입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더 충격적인 것은 철수 씨의 행동 변화였습니다. 의식을 되찾긴 했지만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미영아, 미영아 어디 갔어? 처음에 순자 씨는 헛소리려니 했습니다. 치매 환자들이 종종 환상을 본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그 이름. 미영아, 밥 먹자. 미영아, 나 아파. 순자 씨는 간병하면서 이상함을 느꼈어요. 도대체 미영이가 누구일까? 철수 씨가 잠시 의식이 또렷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여보, 내가 어디 있는 거야? 병원이야. 당신, 쓰러져서. 아, 그래. 당신 걱정했겠네. 미안해. 그런데 또 몇 시간 지나면 다시 미영이를 찾았죠. 3일째 되는 날 밤 순자 씨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평소에는 남편의 휴대폰을 절대 보지 않았거든요. 신뢰하고 있었고 사생활을 존중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여자 이름을 계속 부르니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철수 씨가 잠든 사이 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다행히 비밀번호는 생일로 설정되어 있었죠. 전화번호부를 열어보니 있었습니다. 미영. 하트 모양까지 붙어 있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순자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통화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자주 통화한 흔적이 있었어요. 하루에 3, 4통씩, 때로는 7, 8통씩, 짧게는 5분, 길게는 1시간 넘게 통화한 기록들. 가장 최근 통화는 쓰러지기 바로 전날이었어요. 3월 14일 오후 7시 30분, 35분간 통화. 순자 씨는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확인해 봤어요. 철수 씨가 보낸 문자. 오늘 늦을 것 같아. 미안해. 사랑해. 내일 만날까? 집사람이 친구 만나러 간다니까 오늘 밤 괜찮을 것 같은데. 미영이라는 여자가 보낸 문자. 오빠 조심히 와. 오늘 오빠 좋아하는 음식 만들었어. 순자 언니는 모르지? 조심해. 그 마지막 문자를 보는 순간 순자 씨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30년간 믿어온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여자가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 더 충격적인 건 문자 대화의 내용들이었어요. 미영 오빠,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나야 해? 철수 조금만 더 기다려줘. 때가 되면. 미영 오빠는 항상 그런 식이야. 언제까지 기다려? 벌써 30년이 지났는데. 30년? 순자 씨의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되던 해부터 바람을 피웠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순자 씨가 분당 아파트로 이사하며 행복해하던 그때부터 더 메시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사진들도 있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간 사진들. 철수 씨가 출장이라고 했던 그 시간들에 찍은 사진들이었죠.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제주도 성산 일출봉, 강릉 경포대. 늘 바쁘다는 핑계로 순자 씨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들이었어요. 철수 씨는 항상 말했거든요. 여행은 사업이 안정되면 가자. 하지만 다른 여자와는 전국 곳곳을 여행하고 있었던 거죠. 사진 속 철수 씨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순자 씨와 있을 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죠. 그리고 그 여자, 미영. 나이는 50세 정도로 보였어요. 순자 씨보다 20살 가까이 어린 여자였습니다. 키도 크고 날씬했어요. 화장도 진하게 하고 패션 감각도 좋아 보였죠. 순자 씨는 자신의 모습과 비교하게 되었어요. 70세의 평범한 주부와 50세의 세련된 여성. 더 찾아보니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있었습니다. 미영, 오빠,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철수, 미영이가 해주는 건 뭐든지 좋아. 미영, 그럼 오빠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철수, 우리 미영이 최고야. 사랑해. 순자 씨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갈비찜은 순자 씨의 특기 요리였거든요. 철수 씨가 항상 말했어요. 당신이 해주는 갈비찜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런데 다른 여자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대화들을 발견했습니다. 철수, 미영아, 미안해. 오늘도 집에 들어가야 해. 미영, 알아. 오빠도 힘들지? 철수, 가끔은 정말 답답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고. 미영, 오빠,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요. 기회가 되면. 순자 씨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휴대폰을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놓고 화장실로 달려갔죠. 구토가 나왔어요. 40년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동안 남편을 위해 바친 모든 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4시 순자 씨는 간병인 침대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그럼 그동안 출장이라고 한 것들이 모두 거짓말이었구나. 지방 현장 점검이 아니라 그 여자를 만나러 간 거였어. 더 생각해 보니 이상한 점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기분이 좋았던 남편. 가끔 모르는 향수 냄새가 났던 것. 출장 가기 전에 평소보다 꼼꼼하게 챙기던 모습.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 결혼 20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었지만 아이 얘기가 나오면 그때마다 우리 둘만 있어도 행복하다고 했던 그 말들. 혹시 그 여자에게는 아이가 있는 건 아닐까? 순자 씨는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갤러리를 뒤져보니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와 철수 씨가 함께 찍은 사진. 그 남자는 철수 씨와 닮아 있었어요. 특히 눈매가 똑같았죠. 사진 밑에 적힌 글. 아들 민수 군대 전역. 아빠가 자랑스럽다. 순자 씨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철수 씨에게는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순자 씨에게는 아이를 갖자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 이미 아들이 있었으니까. 새벽 6시 순자 씨는 결심했어요. 이 모든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미영이라는 여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미영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새벽 6시 30분, 이른 시간이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여보세요? 나긋나긋한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미영 씨세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이 시간에. 순자 씨는 심호흡을 했어요. 저는 이철수 씨 아내 김순자입니다. 전화 너머로 깜짝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만나서 할 얘기 있지 않아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미영이 대답했죠. 언니, 죄송합니다.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건 알 거 없고, 오늘 오후 2시 분당 서울대병원 1층 카페에서 보죠. 언니, 저는 꼭 나와요. 안 오면 직접 찾아갈 테니까. 순자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미영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2시까지 가겠습니다. 그날 오후 2시 병원 1층 카페. 순자 씨는 미영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2시 10분쯤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사진에서 본 그 여자 미영이었어요. 키 165cm 정도의 날씬한 체형. 깔끔한 정장을 입고 화장도 단정하게 했네요. 나이는 50세 정도로 보였어요. 미영은 순자 씨를 알아보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언니세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여인이 마주 앉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미영이었어요. 언니,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사과드려야 할지. 순자 씨는 차분했습니다. 사과는 나중에 하고 일단 궁금한 걸 물어볼게요. 네. 언제부터였어요?
미영이 머뭇거렸어요. 그게 언니한테 상처가 될까봐. 이미 상처받을 만큼 받았어요. 정확히 말해줘요. 미영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1995년부터예요. 그러니까 제가 26살 때부터요. 순자 씨는 빠르게 계산했어요. 결혼 10년 차였죠. 어떻게 만났어요? 제가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했는데 오빠 회사에서 아파트 인테리어를 맡겼어요. 그때 처음 만났죠. 순자 씨는 기억했어요. 1995년 분당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인테리어를 했던 것을. 처음부터 그런 관계였어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업무상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오빠가 자꾸 신경 써 주시더라고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오빠가 말했어요. 집에서 외로우시다고. 아이도 없고 아내와는 대화가 없다고. 순자 씨의 가슴이 쿵했어요. 대화가 없다고? 우리는 매일 대화했는데? 오빠 말로는 언니가 집안일만 신경 쓰지 오빠의 마음은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순자 씨는 황당했어요. 30년간 남편을 뒷바라지했는데 그 결과가 이런 거란 말인가? 그래서 불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미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언니, 저도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유부남이니까. 하지만 오빠가 너무 간절했어요. 간절했다고?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평생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저랑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순자 씨는 웃음이 나왔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죠. 그래서 30년을 속인 거군.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언니, 저도 고민 많았어요. 정말로. 하지만 오빠를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 순자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남의 남편을 빼앗고도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건가?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순자 씨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저도 오빠 때문에 결혼 못했어요. 30년을 오빠만 기다렸다고요. 그건 당신 선택이잖아. 나는 선택권도 없었어. 속은 줄도 모르고 살았으니까. 미영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순자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들도 있던데. 미영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휴대폰에서 봤어요. 민수라고 하던데 남편 아들이에요?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28살이에요. 작년에 제대했고요. 순자 씨는 허탈했어요. 자신은 아이 없는 것을 평생 죄스러워했는데 남편에게는 이미 아들이 있었던 거죠. 그 아이는 남편이 누군지 알아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알려줬어요. 그럼 나에 대해서도 알고? 미영이 머뭇거렸어요. 민수는 언니한테 미안해해요. 자기 때문에 언니가 아이를 못 가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순자 씨는 어이가 없었어요. 미안해한다고?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기고 살았어요? 오빠가 언니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30년을 속였다고?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섞인 목소리였죠. 언니,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야. 내 인생 30년을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때 미영이 예상치 못한 말을 했어요. 언니, 사실 오빠가 몇 번 이혼할 거라고 했어요. 순자 씨가 놀라 쳐다봤어요. 이혼한다고? 네. 5년 전쯤부터요.
저랑 정식으로 결혼하고 싶다고. 그럼 왜 안 했어요? 미영이 한참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제가 거절했어요. 왜? 언니가 너무 불쌍할 것 같아서요. 60대 후반에 갑자기 이혼당하면. 순자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미영이 자신을 생각해서 이혼을 거절했다는 게 기가 막히면서도 화가 났어요. 그럼 계속 이렇게 숨어서 살 생각이었어요? 오빠가 치매 진단받기 전까지는. 언니가 먼저 세상 떠나시면. 순자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내가 먼저 죽기를 기다렸다고? 언니,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죽으면 당당히 아내 노릇하려고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야? 주변이 시끄러워졌지만 순자 씨는 상관없었어요. 미영이 울먹였어요. 언니, 오해예요. 저희는 그냥 뭐요? 30년간 나를 바보로 만들면서 둘이 행복하게 살았다고? 순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죠. 그때 미영이 급하게 말했어요. 언니, 그런데 오빠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자 씨가 멈춰섰어요. 재산? 오빠가 치매 진단받으셨잖아요. 앞으로 더 심해지실 텐데. 순자 씨는 다시 앉았어요. 그제서야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죠.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빠가 제 명의로도 재산이 좀 있어요. 얼마나? 아파트 3채, 예금 약 10억. 그리고 저희 아들 민수 명의로도 아파트 1채. 순자 씨의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남편이 자신도 모르게 다른 여자와 아들 앞으로 재산을 빼돌렸다는 뜻이었죠. 전체 재산이 얼마예요? 미영이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회사 지분이랑 부동산 다 합쳐서 약 50억 정도 될 거예요. 순자 씨는 현기증을 느꼈어요. 50억 중에 얼마가 자신 명의이고 얼마가 미영과 그 아들 명의일까? 당신은 뭘 원해요? 미영이 진지해졌어요. 언니, 저도 30년을 바쳤어요. 오빠를 위해서. 그런데 아무것도 못 받는 건 재산 분할을 원한다는 거예요? 언니가 법적 배우자니까 당연히 우선권이 있겠죠. 하지만 저도 최소한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은. 순자 씨는 웃었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죠. 30년을 속이고도 재산까지 나눠달라고 하는 거야, 지금. 언니, 저도 희생한 게 많아요.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혼자 키우고. 그건 당신 선택이라니까. 순자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미영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선택이라고요? 언니는 오빠의 법적 아내로 40년간 풍족하게 살았잖아요. 풍족하게? 남편이 바람 피우는 줄도 모르고 바보처럼 산 게 풍족한 삶이라는 건가? 두 여인의 갈등이 깊어졌어요. 그때 순자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였어요. 환자 보호자세요? 이철수 씨가 깨어나서 찾고 계세요. 순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이만하고 다시 연락하죠. 언니,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생각해 봐야겠어요. 순자 씨가 걸어 나가려 할 때 미영이 뒤에서 말했어요. 언니, 오빠는 진짜로 저를 사랑했어요. 그것만큼은. 순자 씨는 뒤돌아보지 않고 답했어요. 그럼 당신이 끝까지 책임져. 치매 걸린 당신 오빠도. 병실로 돌아온 순자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철수 씨가 침대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죠. 여보, 어디 갔었어? 아래층에 잠깐 다녀왔어.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금세 딴 생각에 빠진 것 같았어요.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죠. 순자 씨는 남편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30년간 나를 속였구나. 이제 철수 씨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안함보다는 분노가 더 컸어요. 다음 날 순자 씨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철수 씨는 병원에서 며칠 더 치료받기로 했거든요. 혼자 있는 집에서 순자 씨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철수 씨의 서재를 뒤졌어요. 각종 서류들이 가득했죠. 회사 관련 서류, 부동산 계약서, 은행 통장. 하나씩 확인해 보니 상상 이상으로 복잡했어요. 대한건설 지분 80%는 철수 씨 명의였지만 나머지 20%는 누구 명의인지 알 수 없었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였어요. 용인 단독주택은 순자 씨와 철수 씨 공동 명의, 분당 아파트도 공동 명의. 하지만 다른 부동산들이 더 있었어요.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 2채는 철수 씨 명의, 인천의 상가 건물 한 채도 철수 씨 명의.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매월 상당한 금액이 출금되고 있었거든요. 철수 씨 통장을 자세히 살펴보니 매월 500만 원씩 박미영 명의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어요. 30년간 매월 500만 원씩이면 계산해보니 18억 원이었죠. 순자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18억 원을 미영에게 준 것이었어요. 더 찾아보니 또 다른 이체 내역이 있었어요. 이민수라는 이름으로 매월 200만 원씩. 아마 미영의 아들일 거예요. 20년간 매월 200만 원이면 4억 8천만 원. 총 22억 8천만 원을 미영과 그 아들에게 준 셈이었죠. 순자 씨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전체 재산이 50억이라면 이미 절반 가까이를 미영 쪽으로 빠져나간 거였어요. 화가 났지만 일단 정확한 재산 규모를 파악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순자 씨는 회계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회계사님? 저 이철수 아내예요. 아,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남편이 치매 진단을 받아서 재산 정리를 좀 해야겠어요. 회계사는 오랫동안 철수 씨의 세무를 담당해온 사람이었어요. 사모님, 일단 만나서 상의해 보시죠.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다음 날 오전, 순자 씨는 회계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회계사가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죠. 사모님, 앉으세요. 상황이 좀 복잡해 보이네요. 어떻게 복잡해요? 일단 전체 재산 규모를 말씀드릴게요. 회사 지분과 부동산, 예금을 합쳐서 약 47억 원 정도입니다. 순자 씨는 메모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회계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뭐가 문제예요? 사장님이 몇 년 전부터 재산을 다른 명의로 이전하고 계셨거든요. 순자 씨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박미영이라는 분 명의로 부동산 3채, 약 15억 원 상당이 있고요. 이민수라는 분 명의로도 아파트 한 채, 약 8억 원 상당이 있어요. 순자 씨는 어지러웠어요. 미영이 말한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럼 실제로 우리 명의 재산은 얼마나 돼요? 사모님과 사장님 공동 명의가 용인 주택과 분당 아파트 약 12억 원이고요. 사장님 단독 명의가 회사 지분과 기타 부동산 약 22억 원입니다.
전체 47억 중에 23억은 이미 미영과 그 아들 앞으로 넘어간 거였죠. 회계사님,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회계사가 곤란해했어요. 사모님, 이건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순자 씨는 집으로 돌아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상담 받고 싶은데요. 이틀 후, 순자 씨는 법무법인 정희를 찾았어요. 담당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순자 씨는 그동안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30년간의 불륜, 치매 진단, 재산 이전 등등. 박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사모님, 상황이 복잡하네요. 일단 몇 가지 확인해 볼 게 있어요. 뭘 확인해야 하나요? 첫째, 남편분의 재산 이전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둘째, 치매 진단 전에 작성한 유언장이 있는지. 셋째, 그 여성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순자 씨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건넸어요. 휴대폰 사진, 문자 내역, 통장 사본들. 박 변호사가 자료를 검토했어요. 사모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은 케이스예요. 왜요? 일단 남편분이 정신이 멀쩡할 때 본인 의사로 재산을 이전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여성과 30년간 동거했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고요. 순자 씨는 절망적이었어요. 그럼 제가 손해만 보는 건가요? 아니요, 싸워볼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박 변호사가 희망적인 말을 했죠. 첫째, 혼인 중 증여된 재산은 취소할 수 있어요. 둘째, 사모님이 법적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우선입니다. 셋째, 그 여성의 사실혼 관계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할 수 있고요. 어떻게 반박하죠? 30년간 정식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단순히 불륜 관계였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순자 씨는 조금 희망을 품었어요. 변호사님, 그럼 소송을 해야 하나요? 일단 상대방과 협상을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니까요. 그날 저녁 순자 씨는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좀 만나죠. 언니, 무슨 일이세요? 재산 정리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해야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두 여인은 다시 만났어요. 이번엔 분당의 조용한 카페였죠. 순자 씨가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요. 당신 명의로 된 재산이 얼마예요? 미영이 당황했어요. 언니, 그게 회계사한테 다 들었어요. 아파트 세 채의 예금까지 23억이라면서요? 미영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네, 맞아요. 30년간 매월 500만 원씩 받은 것도 알아요. 언니, 그건 오빠가 생활비로 준 거예요. 순자 씨가 화를 냈어요. 생활비가 한 달에 500만 원이에요? 내가 생활비로 쓴 돈보다 많은데. 미영도 맞섰어요. 언니는 오빠 회사에서 나오는 돈으로 살았잖아요. 저는 오빠가 따로 챙겨준 돈으로 살았고요. 따로 챙겨준 돈이 내 남편의 돈이었어. 카페 안이 시끄러워졌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순자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재산 반환하세요. 뭐요? 내 남편이 당신한테 준 돈 다시 돌려받겠다고. 미영이 황당해했어요. 언니, 그건 너무해요. 제가 30년간 받은 건데. 불륜으로 받은 돈이잖아. 불륜이라고 해도
저도 오빠를 사랑했어요. 순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사랑? 남의 남편 뺏어서 돈까지 받아먹고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 주변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미영이 눈물을 흘렸어요. 언니, 저도 힘들었어요. 30년간 숨어서 살면서 그건 당신이 선택한 거라니까. 언니가 있는 줄 알면서도 오빠를 사랑하게 된 제가 나쁜 거예요. 하지만 지금 와서 모든 걸 포기하라고 하는 건 너무해요. 순자 씨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법적으로 따져봐도 당신은 불리해. 나는 법적 배우자니까. 미영도 지지 않았어요. 언니, 저도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30년간의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겠어요. 사실혼? 우스운 소리 하지 마세요. 숨어서 만난 게 사실혼이야? 오빠는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두 여인의 갈등은 극에 달했어요. 순자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좋아요. 법정에서 봅시다. 누가 이기나 확인해 보자고. 미영도 일어났어요. 언니 후회하실 거예요. 저도 만만하지 않아요. 이렇게 50억 원을 둘러싼 치열한 재산 쟁탈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재산 분할 소송이 시작된 지 한 달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철수 씨의 치매가 급속도로 악화된 거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나빠졌어요. 가족 면담이 필요합니다. 순자 씨는 병원으로 급히 달려갔어요.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죠. 혈관성 치매가 3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요. 어느 정도까지 나빠진 건가요? 화장실 가는 것도 혼자서 못 하시고 식사도 도움이 필요한 상태예요. 그리고 의사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뭐요? 가끔 환상을 보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해요. 간병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순자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미 남편에 대한 감정이 복잡한 상황에서 이제 간병까지 해야 한다니. 선생님, 요양원은 어떤가요? 지금 상태로는 요양원에서도 받기 어려워요. 전문적인 치매 요양시설이 필요하죠.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월 300-40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순자 씨는 계산해 봤어요. 1년이면 4-5천만 원, 10년이면 5억 원 가까이. 그날 저녁 순자 씨는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상태 알고 있어요? 네. 병원에서 연락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미영이 망설였어요. 그게 언니가 법적 배우자니까. 순자 씨는 화가 났어요. 30년간 사실혼이라고 주장하더니 이럴 때는 법적 배우자 핑계네. 언니, 저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나이도 50인데 치매 환자 간병하기엔. 그럼 당신이 받은 돈은 뭐예요? 30년간 23억을 받고도 책임은 안 지겠다? 미영이 변명했어요. 언니, 저도 아직 일해야 하는 나이예요. 오빠를 간병하면 생계가. 생계? 23억이나 받아놓고 생계가 문제예요? 전화 너머로 미영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오빠를 간병할 자신이 없어요. 순자 씨는 어이가 없었어요. 30년간 사랑했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간병할 자신이 없다고? 언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속았다고 하면서 지금 간병하고 싶어요? 순자 씨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간병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누군가는 철수 씨를 돌봐야 했고 법적으로는 순자 씨가 배우자였죠. 다음 날 순자 씨는 치매 전문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분당의 고급 요양원이었어요. 월 비용이 450만 원. 가족분이 치매 3단계시면 특별 관리가 필요해요. 원장이 설명했어요. 24시간 간병인이 붙어야 하고 의료진도 상주해야 하고요. 그럼 비용이 더 나가겠네요? 네, 특별 관리비 포함해서 월 600만 원 정도 보시면 돼요. 1년에 7천만 원 이상. 순자 씨는 부담스러웠어요. 두 번째로 간 곳은 좀 더 저렴한 요양원이었어요. 시설은 그럭저럭이었지만 월 300만 원이었죠. 여기서 치매 환자 간병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요. 다만 가족분이 자주 오셔야 해요. 얼마나 자주요?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환자분이 가족을 기억하셔야 안정이 되거든요. 순자 씨는 고민했어요. 일주일에 2-3번씩 요양원을 오갈 자신이 있을까? 그날 저녁 순자 씨는 미영과 다시 통화했어요. 미영 씨, 요양원 비용 문제 얘기해야겠어요. 네. 월 300-600만 원 정도 든다는데. 미영이 놀랐어요. 그렇게 많이요? 누가 부담할 건데요? 미영이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언니, 제 생각에는 오빠 재산에서 부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남편 재산에서? 그럼 결국 우리가 나눠서 내는 건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일부는 부담하겠어요. 순자 씨는 좀 의외였어요. 미영이 부담하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부담할 건데요? 제가 30% 정도 부담할게요. 언니가 70%. 순자 씨는 화가 났어요. 왜 내 비용 부담이 더 많은 건데요? 언니가 법적 배우자니까. 그리고 제가 30%도 부담하는 게 많은 거예요. 당신이 받은 돈이 23억인데 30%가 많다니? 미영이 변명했어요. 언니, 그 돈은 이미 아파트랑 예금으로 묶여 있어요. 당장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순자 씨는 어이없었어요. 그럼 팔면 되잖아요. 아파트 팔기도 쉽지 않고 제 노후 자금이기도 하고 노후 자금은 내가 더 필요하지. 나는 벌써 70인데. 두 여인의 갈등은 또다시 심해졌어요. 결국 순자 씨는 혼자서 결정하기로 했어요. 비교적 저렴한 요양원에 철수 씨를 입원시켰죠. 입원 첫날 순자 씨는 철수 씨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이제 여기서 지내야 해. 철수 씨는 멍하니 순자 씨를 쳐다봤어요. 당신이 누구지? 순자 씨의 가슴이 아팠어요. 40년 부인도 알아보지 못하다니. 나야 순자. 순자? 순자가 누구야? 철수 씨는 정말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철수 씨가 중얼거렸어요. 미영아, 미영이 어디 갔어? 순자 씨는 씁쓸했어요. 아내는 기억 못해도 불륜 상대는 기억하다니. 그때 요양원 직원이 와서 말했어요. 보호자님, 환자분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자주 오시면 오히려 혼란스러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얼마나 자주 와야 하나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순자 씨는 안도했어요. 매일 올 필요는 없다는 뜻이었죠. 요양원을 나서면서 순자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30년을 속인 남편이지만
치매에 걸려 요양원에 혼자 있는 모습을 보니 불쌍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있었죠. 왜 이제 와서 내가 간병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지? 그날 밤 순자 씨는 미영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남편 요양원 입원시켰음. 월 비용 300만 원. 당신 목 30% 90만 원. 매월 15일까지 입금 바람. 미영의 답장이 왔어요. 언니, 90만 원은 너무 많아요. 50만 원 정도로. 순자 씨는 화가 났어요. 30%도 많다고 하더니 이제 50만 원? 그럼 20% 미만이네요. 언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감당 못하면 당신 오빠 간병 직접 하세요. 미영은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어요. 결국 순자 씨는 월 300만 원을 혼자 부담하게 되었죠. 한 달 후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환자분이 계속 누군가를 찾고 계세요. 미영이라는 분인 것 같은데. 순자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 사람한테 연락해 볼게요.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영 씨, 당신 오빠가 당신을 찾는데요. 정말요? 저를 기억해요? 네, 계속 당신 이름 부른다네요. 미영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그럼 제가 한번 가볼게요. 그러세요. 대신 간병비는 제대로 부담하세요. 알겠어요, 언니. 며칠 후 미영이 요양원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순자 씨에게 전화했죠. 언니, 오빠가 저를 보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요? 네,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미영아, 어디 갔었어? 하면서 순자 씨는 씁쓸했어요. 40년 안에는 못 알아봐도 불륜 상대는 알아보다니. 그럼 자주 가세요.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갈게요. 그런데 언니. 뭐요? 오빠가 저한테 집에 데려가 달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데려가요? 네, 계속 집에 가자고. 우리 집 말하는 것 같아요. 순자 씨는 어이없었어요. 우리 집이요? 당신과 남편이 같이 살던 그 집? 아마도. 그제서야 순자 씨는 깨달았어요. 철수 씨에게는 미영과 함께 살던 곳이 진짜 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미영 씨, 혹시 오빠가 당신 집에서 살던 기간이 얼마나 돼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실질적으로는 반반 정도요. 한 주는 언니 집, 한 주는 저희 집. 순자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일주일씩 출장 간다고 한 게 실제로는 미영의 집에서 살았던 거였어요. 그럼 남편한테는 당신 집이 더 익숙한 거네.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해요, 언니. 순자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결혼 40년인 아내보다 30년 불륜 상대가 더 가까운 존재였다는 현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철수 씨를 돌봐야 할까요? 법적으로는 순자 씨지만 정서적으로는 미영이 더 가까운 상황. 치매로 인한 간병 문제는 두 여인에게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재산 분할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3개월 후 첫 번째 재판이 열렸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정법원이었죠. 순자 씨는 박지영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고 미영 씨는 김상현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재판장이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자 간의 재산 분할 청구 사건입니다. 순자 씨 측 박지영 변호사가 먼저 주장했어요. 재판장님, 원고 김순자는 피고 박미영의 불법적인 재산 취득에 대해 반환을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피고는 30년간 원고의 남편 이철수와 불륜관계를 유지하며 총 23억 원 상당의 재산을 부정 취득했습니다. 미영 씨 측 김상현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피고와 이철수 씨는 3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륜이 아닙니다. 사실혼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첫째, 30년간 지속적으로 동거했습니다. 둘째, 공동으로 아들을 양육했습니다. 셋째,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순자 씨는 듣고 있다가 화가 났어요. 30년간 속이고 살면서 사실혼이라니. 박지영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철수 씨는 원고와 40년간 법적 혼인관계를 유지했고 피고와는 은밀한 관계를 유지했을 뿐입니다. 동거 사실은 어떻게 보십니까? 동거가 아니라 간헐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이철수 씨는 주거지를 원고와 함께 용인에 두고 있었고 피고의 거주지는 단순한 만남의 장소였을 뿐입니다. 재판장이 증거 자료 검토를 요청했어요. 첫 번째 증거는 통신 기록이었어요. 30년간의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들. 김상현 변호사가 제출했어요. 이 자료들을 보시면 두 사람의 깊은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지영 변호사는 달랐어요. 재판장님, 이는 불륜관계의 증거일 뿐입니다. 법적 배우자 몰래 주고받은 연락들이죠. 두 번째 증거는 재산 이전 내역이었어요. 김상현 변호사, 이철수 씨가 자발적으로 피고에게 생활비와 주거지를 제공한 것입니다. 박지영 변호사인은 혼인 중 배우자 동의 없이 이루어진 증여로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세 번째 증거에서 반전이 일어났어요. 김상현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죠. 재판장님, 이철수 씨가 5년 전 작성한 유언장입니다. 순자 씨와 박지영 변호사는 깜짝 놀랐어요. 재판장이 유언장을 확인했습니다. 2019년 3월 작성된 자필 유언장이네요.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언장 내용. 나 이철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전체 재산의 40%는 아내 김순자에게 상속한다. 둘째, 전체 재산의 40%는 박미영에게 증여한다. 셋째, 전체 재산의 20%는 아들 이민수에게 상속한다. 넷째, 요양비용은 위 재산에서 공동으로 부담한다. 순자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자신보다 미영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려고 했다니. 아니, 미영과 그 아들을 합치면 60%였어요. 순자 씨는 40%만 받게 되는 거였죠. 박지영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유언장의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점이 의심스럽습니까? 이철수 씨는 이미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5년 전이라고 해도 초기 증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장이 전문가 감정을 지시했어요. 필적 감정과 정신 감정 기록 확인. 2주 후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유언장은 진짜였고 작성 당시 철수 씨는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결과였죠.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반전이 있었어요. 순자 씨가 집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또 다른 문서가 있었던 거예요. 박지영 변호사가 긴급히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이철수 씨가 작년에 작성한 두 번째 유언장입니다. 김상현 변호사가 반발했어요. 그런 유언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박지영 변호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2023년 8월 작성된 자필 유언장으로 이전 유언장을 철회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새로운 유언장 내용. 나 이철수는 이전 유언장을 철회하고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전체 재산의 70%는 아내 김순자에게 상속한다. 둘째, 전체 재산의 30%는 요양비용으로 사용한다. 셋째, 박미영과 이민수에 대한 이전 유언은 철회한다. 미영 씨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김상현 변호사가 급히 주장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유언장은 위조된 것입니다. 위조라고 보는 이유는 2023년 8월이면 이철수 씨의 치매 증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박지영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의료 기록을 보면 2023년 8월은 치매 초기 상태로 간헐적으로 정상 판단력을 보였습니다. 재판장이 다시 전문가 감정을 지시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두 번째 유언장도 진짜였어요. 하지만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문가가 추가 소견을 제출했습니다. 두 유언장 모두 필적이 일치하나 두 번째 유언장 작성 당시 작성자의 정신 상태에 의문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글씨의 떨림 정도와 문체를 분석한 결과 외부 압력이나 강요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순자 씨는 당황했어요. 설마 자신이 강요했다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미영 씨가 갑자기 법정에서 폭로했습니다. 재판장님, 사실을 말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저희가 오빠를 협박했습니다. 김상현 변호사가 말렸지만 미영은 계속했어요. 작년에 오빠 치매 증상이 심해지니까 저희가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순자 씨도 박지영 변호사도 놀랐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협박을 했습니까? 저희가 순자 언니한테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래서 오빠가 어쩔 수 없이 첫 번째 유언장을 써준 거예요. 법정이 술렁였어요. 그럼 두 번째 유언장은? 미영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건 순자 언니가 모든 걸 알게 된 후에 오빠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혼자 쓴 거예요. 순자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남편이 마지막에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유언장을 고쳐 썼다는 것. 미영이 계속해서 고백했어요. 저희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30년간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재판장이 정리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유언장은 협박에 의한 것이고 두 번째 유언장이 진정한 의사라는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김상현 변호사는 당황했지만 더 이상 어쩔 수 없었어요. 결국 재판부는 두 번째 유언장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 반전이 있었어요. 순자 씨가 갑자기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이 모든 재산을 원하지 않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70%도 너무 많아요. 미영 씨도 30년을 바쳤는데 55로 나누겠습니다. 박지영 변호사가 깜짝 놀라 만류했지만
순자 씨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어요. 언니,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이렇게 6개월간 계속된 법정 공방은 뜻밖의 결말로 끝났습니다. 법정 공방이 끝난 후 순자 씨는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50억 원의 절반인 25억 원. 70세에 받기에는 충분히 큰 돈이었죠.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30년을 속인 남편, 남편을 나눠 가진 여자, 그리고 치매로 요양원에 있는 현실. 순자 씨는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했어요. 첫 번째 결정,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순자 씨는 용인의 단독주택을 팔기로 했어요. 너무 큰 집에서 혼자 살기에는 외로웠고 관리도 힘들었거든요. 분당의 아파트로 이사해서 소박하게 살기로 했죠. 부동산 중개사가 말했어요. 용인 주택이 시세가 좋아서 12억 정도에 팔릴 것 같아요. 그럼 분당 아파트는 얼마 정도 하나요? 요즘 시세로는 8억 정도요. 4억 원 정도의 차액이 생기는 셈이었어요. 두 번째 결정, 철수 씨 간병 문제. 미영과의 합의 후 요양원 비용은 둘이서 반반 부담하기로 했어요. 월 300만 원을 150만 원씩 나눠서 부담하는 거죠. 미영 씨, 그럼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면회 가는 걸로 해요. 네, 언니. 저는 주말에 가고 언니는 평일에 가시는 게 어때요? 하지만 첫 번째 면회에서 순자 씨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요양원에 갔을 때 철수 씨가 간병인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거든요. 미영이 어디 갔어? 미영이를 데려와. 간병인이 설명했어요. 어르신이 계속 미영 씨를 찾으세요. 다른 분이 오시면 화를 내시고. 순자 씨는 마음이 아팠어요. 40년 아내보다 30년 불륜 상대를 더 찾는 남편. 저기 제가 아내인데. 아, 예. 하지만 어르신이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순자 씨가 철수 씨에게 다가갔어요. 여보, 나야. 순자야. 철수 씨가 순자 씨를 보더니 갑자기 화를 냈어요. 당신 누구야? 미영이 어디 갔어? 순자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였어요. 그날 저녁 순자 씨는 미영에게 전화했어요. 미영 씨, 남편이 나를 전혀 기억 못해. 정말요? 어제 제가 갔을 때는 알아봤는데 당신만 알아보는 것 같아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언니, 혹시 제가 더 자주 가는 게 나을까요? 순자 씨는 한참 생각했어요. 자존심으로는 인정하기 싫었지만 현실적으로 미영이 철수 씨를 더 안정시키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해요. 대신 간병비는 약속대로 부담하고요. 네, 언니. 감사해요. 세 번째 결정, 앞으로의 인생 계획. 순자 씨는 70세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먼저 오랫동안 미뤄뒀던 취미 생활을 시작했죠. 수채화 그림 교실에 등록했어요. 어르신, 그림 그려보신 적 있으세요? 강사가 물었어요. 젊을 때 조금.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전혀 못했어요.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순자 씨는 40년 만에 다시 붓을 잡았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언니, 그림 정말 잘 그리시네요. 함께 수업 듣는 분들이 칭찬해 줬어요. 순자 씨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나왔어요. 두 번째로 시작한 건 봉사활동이었어요. 지역 복지관에서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기로 했죠. 순자님 감사해요. 요즘 같이 봉사하실 분 찾기가 어려운 때에. 아니에요. 저도 혼자 사는 처지니까 서로 도우며 살아야죠. 봉사활동을 하면서 순자 씨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의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80세 김할머니는 치매 걸린 남편을 10년째 혼자 간병하고 있었어요. 순자 씨, 그래도 당신은 요양원에 모실 형편이라도 되잖아. 나는 그런 돈도 없어. 75세 박할아버지는 자식들이 모두 외국에 나가서 연락도 안 온다고 했어요. 자식 셋을 키웠는데 이제 나는 남이야. 이런 분들을 보면서 순자 씨는 생각했어요. 내가 그래도 나은 편이구나. 25억 원이라는 재산도 있고 건강도 좋은 편이고 세 번째로 시작한 건 여행이었어요. 40년간 남편과 제대로 된 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거든요. 첫 번째 여행지는 제주도였어요. 그림 교실 동기들과 함께 2박 3일로 다녀왔죠. 와, 바다가 정말 예쁘다. 순자 씨는 감탄했어요. 언니, 사진 찍어 드릴게요. 동기분이 사진을 찍어줬어요. 사진 속 순자 씨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70세에 찍은 첫 번째 행복한 사진이었죠. 두 번째 여행은 부산이었어요. 혼자서 기차를 타고 다녀왔죠.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순자 씨는 옛 생각이 났어요. 철수 씨와 미영이 함께 찍었던 사진의 그 장소.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담담했어요. 이제 나도 내 추억을 만들어야지. 순자 씨는 혼자서 해운대를 걸었어요. 70세의 새로운 시작이었죠. 네 번째 결정, 미영과의 관계. 법정 공방이 끝난 후 순자 씨와 미영의 관계는 묘하게 변했어요. 적대적이었던 관계에서 조금씩 이해하는 관계로 어느 날 미영이 순자 씨에게 전화했어요. 언니, 오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어떡해요? 이제 저도 거의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음식도 잘 못 드시고. 순자 씨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언니, 우리 같이 가볼까요? 오빠한테. 순자 씨는 망설였어요. 그래도 40년 남편인데. 그럴까? 다음 날 두 여인은 함께 요양원을 찾았어요. 철수 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많이 야윈 모습이었죠. 여보.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철수 씨가 고개를 돌렸지만 초점이 없었어요. 오빠. 미영도 불러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두 여인은 침묵 속에서 철수 씨를 지켜봤어요. 그때 미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언니 인생을 망쳐놓았어요. 순자 씨는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미영 씨, 이제 그만해. 다 지나간 일이잖아. 하지만 우리 모두 피해자예요. 남편이 우리 둘 다를 속인 거잖아요.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 말이 맞아요. 오빠가 우리 둘 다에게 거짓말했죠. 두 여인은 그날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언니, 저도 힘들었어요. 30년간 숨어서 살면서 나도 모르고 살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계속 있었어. 오빠는 우리 둘 다를 사랑했을 거예요. 하지만 선택하지 못했던 거겠죠.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야. 선택을 우리에게 떠넘기고. 두 여인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다섯 번째 결정, 재산 활용 방법. 순자 씨는 25억 원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했어요.
70세에 이런 큰 돈을 받게 될 줄 몰랐거든요. 일부는 자신의 노후를 위해 사용하고 일부는 의미 있는 곳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먼저 5억 원을 치매 연구단체에 기부했어요. 저희 남편이 치매로 고생하고 있어서 다른 분들은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해요. 치매 연구단체에서 감사 인사를 전해왔어요. 순자님의 기부금으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로 3억 원을 독거노인 지원단체에 기부했어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독거노인들의 어려움을 봤거든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세 번째로 2억 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했어요.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을 돕고 싶었어요. 저도 어려운 시절을 겪어봐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15억 원은 순자 씨 자신의 노후를 위해 아껴두기로 했어요. 여섯 번째 결정, 새로운 인간관계. 순자 씨는 70세부터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림 교실에서 만난 박영희 씨는 같은 나이의 미망인이었어요. 순자 씨, 우리 비슷한 처지네요. 앞으로 자주 만나요. 그러죠. 혼자 지내기 쓸쓸하잖아요. 두 사람은 가까운 친구가 되었어요. 함께 영화도 보고 맛있는 집도 찾아다녔죠. 영희 씨, 70세에 이렇게 새로운 친구를 만날 줄 몰랐어요. 나도 그래요. 인생이 참 신기해요. 봉사활동에서 만난 김 선생님은 75세의 전직 교사였어요. 순자 씨, 봉사하는 마음가짐이 정말 좋으시네요. 선생님도 오랫동안 봉사하셨다면서요? 은퇴하고 20년째 봉사하고 있어요. 봉사가 제게 더 큰 기쁨을 줘요. 김 선생님은 순자 씨에게 인생의 선배 같은 조언을 해줬어요. 순자 씨, 70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건강하면 20년은 더 살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그동안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본인 삶을 못 살았잖아요. 이제부터가 진짜 순자 씨 인생이에요. 교회에서 만난 이 집사님은 같은 시기에 남편을 잃은 분이었어요. 순자 자매님, 우리 상황이 비슷해요. 서로 의지해요. 네, 집사님. 이제 혼자 살아야 하니까 막막해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하지만 적응하면 자유로움도 느끼게 될 거예요. 이 집사님 말이 맞았어요. 몇 달 지나니까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일곱 번째 결정, 건강관리. 순자 씨는 70세부터 본격적으로 건강관리를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산책을 했어요. 분당의 중앙공원을 걸으며 자연을 만끽했죠. 어머, 순자 씨. 매일 이 시간에 보내요.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건강을 위해서 매일 걸어요. 좋은 습관이네요. 저도 따라해 볼게요. 수영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수영 처음이세요? 수영 강사가 물었어요. 네, 70평생 수영을 못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배워보세요. 처음에는 물이 무서웠지만 점차 익숙해졌어요. 한 달 후에는 25m를 헤엄칠 수 있게 되었죠. 순자 씨, 정말 빨리 느세요. 같이 수영을 배우는 분들이 놀라워했어요. 건강한 식단도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영양사와 상담해서 70세에 맞는 식단을 짰죠. 순자님,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단백질도 부족하지 않게 드시고요. 순자 씨는 건강 관리에 투자하는 것이 아깝지 않았어요. 건강해야 오래 살 수 있고 오래 살아야 남은 인생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 8번째 결정, 철수 씨에 대한 마음 정리. 시간이 지나면서 순자 씨는 철수 씨에 대한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컸어요. 30년을 속였다는 것에 대한 원망.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그래도 10년은 진심으로 나를 사랑했겠지. 아이가 없어서 외로웠을 수도 있고,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느 날 순자 씨는 철수 씨에게 편지를 썼어요. 치매로 읽을 수는 없겠지만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죠. 여보, 당신이 30년간 나를 속인 것은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이전 10년은 우리가 정말 행복했잖아요. 그 시간들은 가짜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신도 힘들었을 거예요. 두 여자 사이에서. 하지만 그건 당신이 선택한 일이에요.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70세에 시작한 인생이지만 행복해요.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일게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9번째 결정, 미래에 대한 계획. 순자 씨는 앞으로 20년을 더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살지 계획을 세웠어요. 첫째, 건강을 최우선으로 관리하자. 둘째,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계속하자. 셋째, 새로운 취미와 여행을 즐기자. 넷째,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자. 다섯째, 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자. 90세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 순자 씨의 새로운 인생 목표였어요. 10번째 결정, 이 모든 경험을 나누기. 순자 씨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로 했어요. 복지관에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중년 이후 새로운 삶 시작하기라는 주제로.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70세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처음에는 10명 정도였는데 점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순자 선생님, 정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새로운 취미 시작해 볼게요. 순자 씨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기뻤어요. 책도 쓰기 시작했어요. 70세, 두 번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사에서 관심을 보였어요. 순자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것 같아요. 정말 책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해요. 6개월 후 순자 씨의 책이 출간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읽고 감동을 받았다고 연락이 왔죠. 순자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순자 씨의 70세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배신과 상처에서 시작되었지만 희망과 용기로 바뀐 인생이었죠. 순자 씨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2025년 4월 어느 봄날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철수 씨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가족분들이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자 씨는 즉시 미영에게 연락했어요. 미영 씨, 남편이 위험하대요. 병원으로 가요. 네, 언니. 지금 바로 갈게요. 두 여인은 1년 만에 다시 병원에서 만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적대감 대신 묘한 동지감 같은 것이 있었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철수 씨는 너무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치매가 마지막 단계까지 진행된 상태였죠. 의사가 설명했어요. 폐렴이 심하게 와서 많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의식을 유지할지. 순자 씨와 미영은 침묵 속에서 철수 씨를 지켜봤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철수 씨가 갑자기 눈을 뜨더니 두 여인을 번갈아 보는 거예요. 순자야, 미영아. 1년 만에 두 사람을 동시에 알아본 거였어요. 순자 씨와 미영은 깜짝 놀랐어요. 여보, 나를 알아봐? 오빠, 정말 저를 기억해요? 철수 씨가 힘겹게 말을 이어갔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여보, 순자야.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미영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오빠, 저희가 미안해요. 철수 씨가 두 여인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둘 다 사랑했어. 하지만 잘못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서로 원망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그날 저녁 철수 씨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순자 씨와 미영은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언니, 오빠가 마지막에 우리를 다 기억하더라고요. 미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요. 신기하게도 오빠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우리 둘 다 사랑했지만 선택할 수 없었던. 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더 힘들었을 거예요. 30년간. 장례식에는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철수 씨 회사 직원들, 사업 파트너들, 동네 이웃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미영의 아들 민수도 왔다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민수가 순자 씨에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수입니다. 순자 씨는 처음 보는 철수 씨의 아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닮아 있었거든요. 젊은 시절 철수 씨와. 민수야, 너무 늦게 인사하게 돼서 미안해. 순자 씨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아버지 때문에 할머니가 고생 많으셨죠. 순자 씨는 의외로 민수가 예의 바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민수야, 내 아버지는 복잡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너는 당당하게 살아. 내 할머니, 감사해요. 장례를 치르면서 순자 씨는 정말로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40년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죠. 장례식이 끝난 후 순자 씨와 미영, 그리고 민수는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니, 이제 정말 끝났네요. 미영이 말했어요. 그러게요. 이상하게 시원한 기분도 들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어머니, 저희가 더 일찍 정리했어야 했는데. 순자 씨가 대답했어요. 민수야, 지나간 일이야. 이제 우리 모두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오빠도 그걸 원했을 거예요. 그날 이후로 세 사람은 특별한 관계가 되었어요. 가족은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들. 순자 씨는 가끔 민수에게 연락했어요. 민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 할머니, 저 취업됐어요. 정말? 축하해. 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미영과도 가끔 만났어요.
더 이상 적대감은 없었죠. 언니, 요즘 그림 그리신다면서요? 네, 재미있어요. 미영 씨도 취미 활동 해보세요. 저도 요가를 시작했어요. 마음이 편해져요. 한편 순자 씨의 책 70세 두 번째 인생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순자님, 책이 정말 잘 나가고 있어요. 강연 요청도 많이 들어와요. 정말요? 네, 전국에서 강연 요청이 와요. 특히 중년 여성분들의 관심이 높아요. 순자 씨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시작했어요. 부산에서의 첫 강연에서 한 여성이 질문했어요. 선생님, 남편에게 배신당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사실 수 있어요? 순자 씨가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원망과 분노뿐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원망하고 사는 것보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게 낫다는 걸. 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70세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대구에서의 강연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선생님, 그 미영 씨와는 지금도 연락하세요? 네, 가끔 연락해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우리 모두 피해자였어요. 남편이 선택을 하지 못해서 우리 모두가 고통받은 거죠. 서로를 원망할 이유가 없었어요. 광주에서의 강연에서는 젊은 여성이 질문했어요. 선생님, 젊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순자 씨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결혼할 때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그리고 서로에게 정직하세요. 거짓말은 결국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다른 조언도 있나요? 자신만의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결혼한다고 해서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40년간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게 잘못이었어요. 전주에서의 강연에서는 남성분이 질문했어요. 선생님, 남편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순자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물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해와 용서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가요? 두 여자를 다 사랑했다면 선택을 했어야죠. 30년간 속이고 사는 건 비겁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순자 씨의 강연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어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죠. 조선일보 기자입니다. 인터뷰 가능할까요?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요. EBS에서 특강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순자 씨는 바빠졌지만 행복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기뻤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미영이었어요. 언니 저 재혼하려고 해요. 정말요? 축하해. 네, 같은 나이에 좋은 분을 만났어요. 언니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미영 씨도 새로운 시작이네요. 정말 잘했어. 언니 결혼식에 꼭 와주세요. 순자 씨는 망설였어요. 과연 가는 게 좋을까? 하지만 결국 가기로 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미영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어요. 새 신랑은 정말 좋은 분으로 보였죠. 순자 씨는 미영에게 축하 인사를 했어요. 미영 씨,
이번엔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 언니, 정말 감사해요. 언니가 용서해주지 않았다면 용서가 아니라 이해지. 우리 모두 새로운 삶을 살 자격이 있어요. 그 결혼식에서 순자 씨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나도 새로운 인연을 만날까? 72세라는 나이가 늦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 씨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20대에 결혼해서 70세까지 남편만 바라보고 산 인생. 하지만 이제 72세부터는 정말로 자신만의 인생을 사는 중. 나쁘지 않아. 아니, 정말 좋아. 순자 씨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순자 씨에게도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어요. 봉사활동에서 만난 김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순자 씨, 우리 좀 더 가까워져 볼 수 있을까요? 순자 씨는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72살인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서로 마음이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순자 씨는 한참 생각했어요. 철수 씨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고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때인 것 같았어요. 선생님, 천천히 알아가 봐요. 이렇게 순자 씨의 새로운 로맨스까지 시작되었어요. 72세의 새로운 사랑. 김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5년째 혼자 살고 있던 분이었죠. 순자 씨, 우리 나이에 이런 마음이 생길 줄 몰랐어요. 저도 그래요. 신기해요. 두 사람은 정말 천천히 알아갔어요. 함께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다니고 여행도 갔죠. 순자 씨의 친구들이 놀라워했어요. 순자야, 정말 젊어졌다. 새 인연이 생기니까 확실히 달라 보여. 1년 후 순자 씨는 김 선생님과 결혼하기로 했어요. 73세의 재혼이었죠. 순자 씨, 우리 나이에 결혼식을 해야 할까요? 김 선생님이 물었어요. 왜 안 해요? 나이가 많아도 축복받을 자격은 있어요. 결혼식은 정말 소박했지만 의미 있었어요. 순자 씨의 새로운 인생을 축하하는 자리였거든요. 미영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언니, 정말 축하해요. 언니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민수도 축하했어요. 할머니, 정말 멋져요. 저도 할머니처럼 당당하고 멋지게 살고 싶어요. 순자 씨의 책 2탄 73세의 새로운 사랑도 출간되었어요. 역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전국 강연도 계속되었어요. 여러분, 사랑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73세에도 새로운 사랑이 가능해요.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제일 중요해요. 어느 날 강연에서 한 여성이 질문했어요. 선생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자 씨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용서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자신을 용서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저는 30년간 속은 제 자신을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 자책했죠. 그런데요? 하지만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저는 믿음으로 살았을 뿐이에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자유로워졌어요. 와, 여러분도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 책임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이후를 어떻게 살지는 우리 선택이에요. 또 다른 질문이 나왔어요. 선생님, 행복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말고 과거의 나와 비교하지도 마세요. 어떻게 비교하지 않을 수 있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해요. 순자 씨의 강연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도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아직은. 하지만 느낌이. 그럼 일단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는 마세요. 만약 정말 바람을 피운다면? 순자 씨는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때는 선택하세요.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건지 아니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건지. 어떤 게 정답이에요? 정답은 없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달라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뭐요? 어떤 선택을 하든 본인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하세요. 복수나 원망이 아니라 행복을 기준으로. 그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해요, 선생님. 용기를 얻었어요. 이런 상담이 점점 늘어났어요. 순자 씨는 정식으로 상담사 과정을 밟기로 했어요. 74세의 새로운 공부를. 순자 씨, 이 나이에 공부하기 힘들지 않아요? 김 선생님이 걱정했어요. 전혀요. 오히려 재미있어요. 젊을 때보다 집중도 더 잘 되고. 6개월 후 순자 씨는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상담센터를 열었어요. 새로운 시작 상담센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특히 중년 이후 위기를 겪는 여성들. 선생님, 저는 50살인데 이제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50살이 늦어요? 저는 70살에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나이는 핑계예요. 진짜 문제는 용기 부족이에요. 순자 씨의 상담센터는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어요. 어느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순자 씨 이야기로 드라마를 만들고 싶어요. 드라마요? 네,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을 것 같아요. 순자 씨는 고민했어요. 자신의 사생활이 드라마로 만들어지는 게.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요? 너무 자극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교육적 의미가 있게. 6개월 후 70세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드라마가 방송되었어요. 시청률도 좋았고 사회적 반향도 컸죠. 시청자 게시판에는 감동 댓글들이 가득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순자 씨 같은 분이 계시다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순자 씨는 이 모든 반응을 보며 뿌듯했어요.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미영이 찾아왔어요. 언니, 정말 대단해요. 전국적으로 유명해지셨네요. 미영 씨도 잘 지내죠? 새 남편분과? 네, 정말 행복해요. 언니 덕분이에요. 내 덕분이 뭐예요? 미영 씨 자신의 용기죠. 언니,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뭐요? 언니는 오빠를 정말 용서했어요?
순자 씨는 한참 생각했어요. 완전히 용서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원망하지는 않아요. 차이가 있나요? 용서는 잘못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거고, 원망하지 않는 건 그냥 놓아주는 거예요. 아, 저는 남편의 잘못을 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을 망치고 싶지는 않아요.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 말씀이 맞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두 여인은 이제 정말로 서로를 이해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민수도 가끔 찾아와서 안부를 물었어요. 할머니, 요즘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바쁘지만 행복해.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저도 결혼 준비 중이에요. 정말 축하해. 할머니, 결혼식에 꼭 오세요. 당연히 가야지. 우리 민수가 결혼하는데. 이렇게 순자 씨는 정말로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어요.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 75세가 된 순자 씨는 이제 정말로 행복했어요. 김 선생님과의 결혼 생활도 좋았고, 상담센터 일도 보람 있었고, 전국 강연도 의미 있었고, 새로운 가족들과의 관계도 따뜻했고, 어느 날 순자 씨는 자신의 인생을 정리해 봤어요. 첫 45년은 남들을 위해 산 인생이었어. 부모님을 위해, 남편을 위해. 하지만 이제 5년은 진짜 내 인생이야. 그리고 앞으로 20년은 더 살 수 있을 거야. 순자 씨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80세까지는 지금처럼 활발하게 활동하고 80세 이후에는 좀 더 여유롭게 살면서 다음 세대에게 지혜를 전해주자. 순자 씨의 이야기는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진 희망의 상징이 되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새로운 시작에 늦은 때란 없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순자 씨가 남긴 이런 메시지들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새겨졌어요. 특히 비슷한 상황에 처한 중년 여성들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죠. 어느 날 한 기자가 인터뷰에서 물었어요. 순자 씨, 지금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순자 씨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나이나 상황을 핑계로 포기하지 마세요. 다른 말씀도 있나요? 자신을 사랑하세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자신부터 사랑하세요. 그래야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과거는 교훈을 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계속 붙잡고 있을 이유는 없어요. 앞을 보고 나아가세요. 이렇게 순자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70세에 시작된 새로운 인생. 배신과 상처에서 시작되었지만 희망과 용기로 변화된 인생. 그리고 그 경험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 인생. 순자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 용서와 이해는 상대방보다 자신을 자유롭게 만든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기여할 때 온다. 여러분도 순자 씨처럼 용기를 가져보세요. 나이나 상황을 핑계로 포기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순자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면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도 힘이 됩니다.